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스펫 종류 중에 하나인 엠모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스펫을 만들 때는 총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자 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와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만드는 공정, 그 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을 도핑을 해서 그 정션을 만들어야 되는 영역, 그 다음에 메탈을 이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쪽에 증착을 해서 이제 일렉트로드를 이제 빼내는 그 공정으로 해서 이제 총 4가지 공정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아이솔레이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실리콘 웨이퍼가 실제로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RCA라는 클리닝 공정을 해줘야 됩니다. RCA 클리닝 공정 같은 경우는 Radio Corporation America라고 해서 되게 오래 전에 한 1960년대 정도에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 이제 웨이퍼의 불량률이 줄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웨이퍼를 쓰는 공정에서는 RCA 클리닝은 항상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토 공정 이전이라든지 혹은 뭐 증착 공정 이전에는 항상 이런 그 클리닝 공정이 들어가고요. 회사마다 그 명칭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클리닝하는 컨셉은 보시는 것처럼 좀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면 파티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표면에 있는 메탈릭한 성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산화막을 이제 제거하는 프로세스로 이제 컨셉으로 보통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RCA 클리닝에 보면 종류가 총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SC1, 그다음에 SC2, DHF 공정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SC1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리콘이에 파티클이 이제 존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보통 우리가 과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DI가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박사할 때는 저희는 1대 1대 5로 이 비율로 썼고, 요거는 회사마다 혹은 그 공장마다 레시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도 다를 수 있고요, 시간대도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조건에 맞게끔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니 참고만 요 오늘 이제 수업하는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시간 그리고 산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에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도 열 에너지죠. 그 다음에 시간이 투입이 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SiOX라는 산화막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고온에서는 우리가 뭐 900도나 1100도 같은 경우는 SiO2가 완벽하게 그로스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온도가 75도 되니까 실리콘 하나에 이렇게 산소가 2개 있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SiO 그 실리콘에 그 다음에 산소와 열이 노출이 되면 이게 고온에 노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산화막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질인 암모니아 계열, 그러니까 OH 계열, 예를 들면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TMA, 잠시만요. TMAH, 그 다음에 KOH 계열. 이 계열들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실리콘을 깎아내는 용액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SiO2가 아일랜드한테로 형성이 된 그 실리콘 표면에 저희가 암모니아를 이런 온도대에 노출시키면 이러한 케미컬들이 이 실리콘을 쳐서 깎아냅니다. 네. 깎아내면 이거와 함께 이제 이러한 파티클들이 리프트 오프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 용액 속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웨이퍼가 예를 들면 이러한 베스에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있으면 베스가 있고 웨이퍼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 카세트가 총 25장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용액 안에서 이러한 파티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산화막이 된 이러한 파티클 아래 산화막이 된 물질 밑에 실리콘을 쳐내니 이런 파티클들은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리콘 위에 이런 파티클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C2에서는 암모니아, 저희가 위에서는 암몬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염산을 쓰죠.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메탈릭한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표면이 드러나 있는 이 웨이퍼에 이 그 CL기들이 노출이 되면 그러면 혹시나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파티클들을 메탈릭한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도 공정을 보면 온도가 75도로 그 일반 룸템에서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비율은 암모니아, 이것도 역시 제가 박사 때 했던 비율인데요. 1대 1대5로 해서 10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DHF라고 해서 HF에 이제 그 DI를 희석을 시킨 용액에 웨이퍼를 디핑을 해서 산화막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산화막을 제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SC2에서 보면 온도, 그 다음에 여기도 과수 DI가 들어갔죠.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촉매제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DI 같은 경우는 희석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SC2에도 보면 이런 과수랑 DI에 웨이퍼가 노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게 뭐다? SiOX가 이제 실리콘 표면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럴 경우 HF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 HF는 뭐냐면 불산입니다. 불산이고 불산은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그 산화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iO2 같은 물질들은 아주 잘 선택적으로 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산을 그냥 쓰면 워낙 그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DI를 1대10 혹은 뭐 1대100으로 해서 희석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DHF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DHF에 희석을 함으로써 희석을 하고 그 희석된 이제 DHF에 실리콘 웨이퍼를 노출시키면서 이제 혹시나 표면에 존재하고 있을 SiO2를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O2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웨이퍼의 이제 표면에 SiO2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DHF를 하고 나서 마지막 린싱을 DI에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I 린싱을 하고 나서 웨이퍼를 딱 빼는 순간 만약에 SiO2가 표면에 있다면, 예를 들면 SiOX겠죠? 표면에 있다면 H2의 산소와 여기 SiOX의 산소와 표면적으로 결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수이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 물방울 혹은 물들이 조금 존재하거나 혹은 천천히 흘러내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아직까지 SiO2가 좀 남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SiO2가 아예 없다 그러면 물방울이 아주 빠른 속도로 쑥 사라집니다. 예. 그럼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도 보면 물방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러프하게 SiO2가 혹은 자연산화막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리닝을 한 웨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STI라는 아이솔레이션을 공정을 할 건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TI 공정을 할 때 그리고 이 실리콘을 이제 에칭을 해야 돼요. 그때 마스킹을 뭐 이렇게 PR로 얹어서 이쪽을 드라이칭을 하면 편하긴 한데, 근데 PR로 할 경우 예를 들면 요 PR의 슬럽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리콘에 에칭하는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 드라이칭 할 때 이 각도를 거의 90도 가까이 하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 뭐 그럴 때 PR 같은 경우는 이 슬럽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슬럽 PR 만약 이러한 슬럽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실리콘도 이러한 슬럽으로 드라이칭 그 서페이스 프로파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PR을 쓰지 말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하드 마스크로 해서 에칭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한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을 바로 실리콘 위에 보통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 이렇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실리콘 위에 증착을 하고 싶을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SiO2를 버퍼층으로 활용을 합니다. SiO2를 버퍼 레이어로 활용을 해서 먼저 밑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제 증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때 SiO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시데이션 공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VD 공정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옥시데이션 공정, 특히 옥시데이션 안에서도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하였고, 그 관련된 이유는 제가 좀 뒤에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1100도에서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iO2를 성장을 할 때 이제 웨이퍼가 투입되고 나오는 스탠바이 템퍼러처를 600도로 저희는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600도에 이제 그 퍼니스에서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보트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로딩을 하고 나서 장비 안에 넣은 다음에 11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별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iO2를
올릴 때,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 보면 이 1100도에서 실리콘이 산소에 노출되기를 원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더 높은 퀄리티의 SiO2를 이제 그로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SiO2가 성장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이 구간 동안에는 뭐가 투입이 되냐면 질소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웨이퍼가 최대한 이 실리콘과 만날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소를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1100도가 이제 올라가 나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옥시데이션에 필요한 가스인 산소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타인데 이거는 웨시 아니라 드라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수소가 보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가스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SiO2가 성장이 된다라고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옥시데이션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SiO2가 성장이 잘 되다가 뒤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트렌드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CVD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SiO2가 증착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댐 레이시오, 그러니까 증착되는 레이시오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공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VD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 이 댐 레이시오가 나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실리콘이 포함된 신랑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가스를 바로 투입을 해서 여기 있는 산소 실리콘이랑 여기 산소랑 이 두 물질을 바로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열 에너지를 주든 혹은 플라즈마 에너지를 주든 해서 바로 증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초반에는 댐 레이시오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두께가 증가할수록 또 이제 댐 레이시오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속도, 근데 이제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기울게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수업에 보면 옥시데이션 관련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iO2를 제가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저희가 증착을 했습니다.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레시피는 실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썼던 레시피고요. 보시면 한 400도에서 웨이퍼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분당 7분씩 올려서 온도를 총 785도까지 제가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펌핑을 해서 공정 압력을 250ml로 맞추고, 그러고 나서 실리콘이 포함된 가스와 그다음에 암모니아 가스를 30과 100 SCCM을 투입을 시키면서 압력을 250ml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두께에 맞게끔 시간을 설정을 해서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퍼징을 이제 위에서 N2 가스를 넣고 온도를 다운시켜서 400도까지 다운시켜서 이제 웨이퍼를 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PCVD로 증착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서 왜 제가 LPCVD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 공정을 하다 보면 이 프로세스 스텝에 따라서 PCBD를 써야 될지 혹은 LPCBD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 보신 것처럼 LPCBD 고온에서 만드는 방법과 PCBD 한 400도에서 증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LPCBD로 하게 되면 온도가 높다 보니 실리콘 3개에 나이트로젠 4개 그래서 아주 스테이블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PCBD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리콘과 나이트로젠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혹은 그때의 플라즈마 상태라든지 혹은 척의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LPCBD에서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러니까 실리콘 3개에 나이트로젠 같은 나이트로젠 4개가 있는 경우는 주로 에칭을 할 때 에찬트가 어떻게 쓰이냐면 인산인데 인산이 대략 한 130도 그래서 좀 고온의 인산을 쓰면 식각이 됩니다. 근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러니까 PCBD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거는 통상적으로 BOE에 에칭이 됩니다. 그래서 에칭의 셀렉티비티를 갖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LPCBD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쓸 수가 있고요. 혹은 거의 크게 문제가 안 되면 PCBD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그 이유에 의해서 LPCBD를 저는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왜 실리콘 위에 바로 이제 올릴 수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반막 자체가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트리인지 필름 스트레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PCB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텐스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PCBD 같은 경우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어떠한 이슈를 만들 수 있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격자의 이러한 그 디스턴스가 보면 이제 A0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 방막이 예를 들면 PCBD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리콘과 나이트로젠이 존재하는 비가 1대1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LPCBD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LPCBD 같은 경우는 실리콘 3개에 나이트로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이제 대략 한 3.78이 되거든요. 7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과 나이트로젠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아무래도 좀 넉넉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아톰과 아톰 사이의 격자가 좀 공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CBD 한 것보다는. 그러면 PCBD 같은 경우 그 입자들이 아주 덴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그 압력이 쌓이는, 그러니까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증착할 때는 모르는데 증착을 다 하고 온도가 풀린다든지 하게 되면 얘들은 이 거리는 결국 원래의 A0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입자가 존재하는 그 거리만큼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이 눌려서 증착이 된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웨이퍼가 휘인다기보다는 이 실리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두꺼우면, 예를 들면 650 마이크로미터라든지 이렇게 두꺼우면 크게 외형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두껍고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을 위해서 실리콘을 뺀면을 이제 백그라인딩을 해서 실리콘 두께가 얇을 경우는 이러한 기질의 스트레스로 웨이퍼가 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웨이퍼 얇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웨이퍼가 두껍다 하더라도 웨이퍼 전체에 스트레스를 못 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실리콘 표면에서는 결국 이러한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가 실리콘 입자한테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실리콘 베이컨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든지, 혹은 그 어딘가에서 스트레스에 인한 디펙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반대로 그 LPCVD로 이제 성장을 한 경우는 이제 너무 넓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웨이퍼가 이런 식으로 또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러한 그러니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실리콘이 주고 싶지 않다가 SiO2에 버퍼를 넣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무조건 넣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굳이 이거를 저는 안 쓰겠어요 하면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소자를 측정하다가 신뢰성 측면이나 혹은 이 실리콘 표면 같은 경우는 결국 채널이 만들어지는 고항이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최대한 전자가 트랩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나는 줄이고 싶다 하면 SiO2를 그로스를 해서,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의 SiO2를 그로스를 해서 최대한 좋은 버퍼층을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O2 버퍼층을 넣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SiO2 성장하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증착하고 나서 이제 포토를 해서 포토를 한 그림이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제 드라이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CHF 가스와 산소 그리고 암모니아를 활용을 해서 드라이칭을 진행을 했고요. 예전에 제가 썼던 장비는 P5000이라는 장비를 썼고, 이제 관련된 레시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이제 그 압력 같은, 제가 실제로 공정을 했던 압력 같은 경우는 50ml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소드, 그러니까 웨이퍼가 올라가는 이제 척이고, 그 다음에 월은 이 챔버의 내부에 있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척은 항상 20도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칠러를 이용해서 쿨링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월 같은 경우도 40도가 되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드라이칭을 하게 되면 입자들이 어쨌든 내려와서 우리가 깎고 싶은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때려서 그 다음에 결합을 해서 바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밖으로 디퓨전을 함으로써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웨이퍼 만약 쿨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웨이퍼의 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 에칭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더 잘 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 온도를 20도 혹은 뭐 30도든 그런 조건마다 다릅니다. 뭐 이 PPT에서 설명한 조건들은 노멀한 조건도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혹은 저희가 썼던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건에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활용을 한 거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이제 컨셉은 그걸 따라가겠죠. 예. 그래서 척의 온도는 20도, 그 다음에 사이드 월, 그러니까 챔버 내부의 월은 이제 그 40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상태에서 이제 가스를 CHF라든지 산소 아르곤을 넣게 됩니다. CHF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실리콘과 결합을 하면 CHF4라는 이제 바이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이러한 바이 프로덕트는 휘발성이에요. 보통 휘발성 가스, 그러니까 휘발성 바이 프로덕트를 만들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밖으로 아웃디퓨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 카본이 산소와 결합을 잘합니다. 뭐 예를 들면 CO2, 그다음에 CO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CO가, 그러니까 카본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HF가 남죠. 그러면 이 HF의 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애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카본, 이 카본은 보면 이 PR의 주 성분이 이제 폴리머. 이 폴리머는 또 카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CR이랑 카본이랑 또 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소, 이 수소가 또 카본이랑 잘 결합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카본 밖에,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리콘 이런 걸 얘기해 볼까요? 실리콘 가스를 내놓고 싶다, 뭐 이럴 경우 실리콘 가스만 넣을 수 없죠. 왜냐면 밖에 이렇게 있는 댕글리 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소와 결합을 시켜서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실란가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수소가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도 보면 PR 같은 경우는 주 성분 폴리머고, 그죠? 그럼 카본 베이스고, 그럼 거기에 끝자락에는 이러한 수소들이 둘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 PR을 패시베이션, 그러니까 PR 막을 보호해주는 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칭을 할 때, 드라이칭을 할 때 결국 이 PR은 무너지지 말고 견뎌야 되거든요. 그때 이 수소들이 존재를 해서 이 PR을 좀 버티게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되는 게 주로 아르곤 입자가 커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만들 때 보면 양이온, 그다음에 프리일렉트론, 그다음에 레디컬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형성돼야지 플라즈마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입자를 침으로써 이온화라든지 뭐 자유전자를, 결국 자유전자를 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온화를 잘 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오나이제이션을 잘 시키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 플라즈마의 밀도를 올려주는데 또 촉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리고 또 아르곤 입자가 또 크고 해서 또 아르곤의 그 양이온이 또 있다면 얘는 또 물리적인 애칭을 또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아르곤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 아르곤이 많으면 또 이러한 가스들이 또 반응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아르곤, 적정량의 아르곤을 넣어줌으로써 플라즈마 덴시티를 높이는 쪽으로도 공정 레시피를 찾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일단 제가 앞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270 나노미터 정도 증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건에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초당 한 4.5나노미터 시각이 되거든요. 언제? 이 조건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증착했던 LPCVD 조건에서. 이 조건도 매나 무조건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LPCVD 방막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저가 기억하고 저희가 예전에 학교 박사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알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초당 4.5나노미터가 애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버 애칭을 한 20%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72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 애칭을 대략 한 54나노미터 정도 애칭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했었고,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그 다음에 PR의 애칭 셀렉티비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대 1.5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더 애칭이 잘 되는 조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 애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PR이 슬럽이 이렇게 져 있으면, 거의 90도인 걸로 져 있으면 밑에도 이렇게 따라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을 제가 편히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하긴 했는데, 이게 PR이 이런 식으로 됐다. 여기 기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방막도 이 기울기를 따라서 이 기울기에, 그러니까 프로파일 따라서 밑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애칭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안쪽으로 좀 애칭을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컨셉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지컬한 애칭을 좀 강화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케미컬한 애칭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피지컬한 애칭을 강화하는 방식은 일단은 그 워킹 프레셔를 50ml에서 20ml로 해서 민풀 패스 구간을 좀 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가 더 직진성이 좋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르곤의 양을 기존보다 높입니다. 높여서 좀 더 물리적인 애칭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아르곤의 양을 높이고 플라즈마 덴시티를 높여서, 그 말은 이제 이오나이제이션도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지컬한 애칭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칭 레이시오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애칭은 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기 때문에 깔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조건은 다 이제 오티마이제이션을 해야겠지만은, 이 기울기 자체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마치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드라이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입자가 와서 이렇게 또 밖으로 칠 수가 있거든요, 옆벽을. 그래서 이제 이 앵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적화를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애칭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워킹 프레셔를 오히려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50ml에서 60ml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70이에요. 근데 70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아르곤이 70이고, 그 다음에 CHF를 25입니다. 근데 이 가스가 들어가는 총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20을 줄이고 여기는 20을 높여서 CHF4가 이제 45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르곤을 50으로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의 총량을 바꾼다든지, 물론 이렇게 해도 좀 프로파일이 달라지고 공정 조건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가스에 들어가는 양을 바꾼다. 그 말은 프레셔, 그러니까 실제 공장할 때 프레셔 값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 밸브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 공정하는 또 프레셔가 달라지고, 그러면 워킹 프레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은 에칭을, 그러니까 에칭 공정을 거의 다시 처음부터 조건을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총량을 최대한 맞추고, 물론 앞에서 지금 보면 60ml를 올렸기 때문에 물론 그 값이 바뀌었지만은, 만약에 60ml를 50ml로 고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워킹 프레셔를 안 바꾼다면, 그렇다면 전체에 들어가는 가스 양을 맞추고, 그래서 솔트 밸브가 변화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조건을 잡아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케미컬한 에칭을 원해서 제가 10ml를 좀 더 올린 거고요. 그럼 이제 저진공이기 때문에 민플 패스 구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CHF3, 그러니까 에칭할 수 있는, 실리콘을 에칭할 수 있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케미컬리 우리가 에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 이제 가스의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페이스에 대한 레지두가 어떻게 남아 있을지는 뭐 마이크로스코프를 본다든지 셈이든 이런 걸 봐서 확인이 필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칭을 할 때 보면 슬럽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뭐 피지컬한 에칭을 높일 건지 혹은 케미컬한 에칭을 높일 건지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공정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에칭을 해야 할 슬럽, 그 물질의 슬럽을 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이제 에칭이 되고 나서는 이제 SiO2를 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SiO2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기존에 썼던 CHF3랑 그 다음에 CF4 가스가 들어가고 아르곤 가스가 들어갑니다. CF4 가스를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플로린의 밀도를 좀 더 높여서 에칭률을 이제 증가시키고 싶어서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요 보시면 매그네틱 필드를 쓰는 이유는 원래 그 CCP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위아래, 그러니까 위에 주파수가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 척에서 그라운드 잡고 하면 이 플라즈마가 챔버 안쪽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옆쪽에서 뭐 예를 들면 이 그 플라즈마가 만들어질 때 이 전자의 운동이 위아래로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척이 그라운드고 위쪽에서 샤워헤드 걸린 위쪽에서 이제 RF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ME, 그러니까 magnetically enhanced 된 RI 같은 경우는 이 매그네틱 필드를 옆에서 이제 걸어주게 되면, 챔버의 옆입니다. 옆에서 걸어주게 되면 이 전자의 움직임이 위아래가 아니라 레티컬하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움직임보다는 레티컬하게 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디컬을 만들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러면 플라즈마 덴시티가 증가하는 트렌드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에칭이 잘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P5000이 주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그래서 MF라는 이 값을 제가 줌으로써
전자가 단순히 위아래만 움직이 아니라 위아래 근데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장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저희는 40나노를 처음에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보면 대략 한 3.6 나노미터 per sec의 그 에칭 레이쇼를 가지기 때문에 한 12초 정도 하게 되면 대략 한 플러스 10%의 마진을 오버 에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초를 해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충분히 에칭되는 컨셉으로 공정을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PR을 제거를 할 때는 PR 제거하는 방법은 총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P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애싱으로 해서 산소를 이제 산소에 플라즈마를 걸어서 카본, 그러니까 PR 카본이랬죠. 카본 베이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 PR에 있는 카본과 잘 결합을 시켜서 PR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세톤. PR이 아세톤에 잘 녹습니다. 뭐 옛날에 제 어머니들 보면 매니큐어 바르고 아세톤으로 이제 그 매니큐어 지우시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PR이 아세톤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가지 방법으로 해서 PR을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하드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PR 같은 경우는 이 슬럽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에칭을 하다 보면 뭉개진다기보다는 좀 PR도 에칭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드 마스크도 에칭 되겠지만은 PR이 좀 더 에칭이 잘 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이 이 엠보스를 이제 설계한 컨셉은 최대한 여기 있는 그 STI 같은 경우는 슬럽이 그래도 가능하면 90도로 형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PR보다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하드 마스크로 해서 여기를 이제 실리콘을 에칭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PR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하드 마스크로 해서 이제 이 실리콘을 드라이 에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실리콘을 에칭할 때 가스가 보면 CF4랑 그 다음에 CL과 HBR이 들어갑니다. 요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CL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표면에 예를 들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실리콘 표면에 네이티브 옥사이드, 그러니까 SiO2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CF4에 노출을 시켜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L, 그 다음에 HBR에 노출을 시켜서 실리콘과 CL 4개가 결합하는 구조라든지 혹은 실리콘과 이제 BR이 결합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실리콘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바이 프로덕이랑 이러한 바이 프로덕이 결국 휘발성이기 때문에 실리콘과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외부로 이제 펌핑이 되고 있는 이런 외부로 아웃디퓨전을 하고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실리콘은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는 보면 앞에서는 제가 척이라든지 챔버 안의 온도를 20도, 40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저희가 안쪽을 또 에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를 더 올리는 공정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에는 40도, 그 다음에 월에는 55도로 해서 온도를 올렸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실리콘을 에칭을 할 때 25나노미터를 이제 에칭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오버 에칭을 해서
총 275나노미터의 실리콘이 이제 에칭이 된 겁니다. 된 거고, 이때 이 시간만큼 이 선택비를 봤을 때는 여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대략 35 나노미터가 에칭이 돼서 남아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약 234 나노미터 정도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잔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법 잘 버텨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서페이스가 드라이칭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실리콘 표면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쓰는 게 SiO2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실리콘이 SiO2가 성장될 때 실리콘이 이제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면, 그러고 나서 BOE에 에칭을 하게 되면 이 실리콘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공정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실리콘을 스무스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BOE 에칭을 해서 실리콘 SiO2를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BOE를 통해서 이쪽 안쪽에 이 밑에 있던 버퍼층의 SiO2를 제거하기 전에 여기 이 상태에서 SiO2를 성장을 하고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실리콘 표면 그리고 여기 있는 실리콘 표면, 그러니까 드라이 에칭에 노출된 실리콘 표면을 스무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OE 노출을 해서 이 버퍼층의 SiO2를 좀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가 소스 드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도 이제 소스 드레인이 이제 존재하겠죠. 옆에도 이제 엠모스가 있을 거니까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소자 간의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는 게 결국 그 STI라는 아이솔레이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래 할 때 결국 여기를 다 SiO2로 이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SiO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VD를 하든지 혹은 옥시데이션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진 상태에서 얘를 이제 안에 채우려면 옥시데이션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파서 성장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여기는 이제 실리콘을 먹은 거예요. 그로스 되고 실리콘 먹고 그로스 되고 실리콘 먹고 그로스 되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안쪽에 보이드가 만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CVD를 이용해서 안쪽에 SiO2를 채우면 되거든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PCVD SiO2는 뭐 막질이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옛날에 테스트했을 때는 CVD SiO2 자체는 조건 잡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SiO2가 보면 그 크리티컬리티 필드가 10메가볼트/cm거든요. 근데 그로스를 하게 되면 대략 한 8에서 9 메가볼트/cm에서 이제 옥사이드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걸 봤는데, CVD도 그러니까 정착을 잘만 하면 대략 그 정도의 그 크리티컬리티 필드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CVD 자체의 방막, 이 방막은 우수할 수가 있다. 그게 제 생각인데, 단지 근데 CVD는 이 CVD와 밑에 있는 실리콘이 익히면
이 계면에서의 이슈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증착이니까. 증착이면 밑에 기판하고는 어쩌면 결합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뭐보다? 옥시데이션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SiO2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컨셉이. 근데 여기가 많이 막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기서 성장되는 이, 그러니까 실리콘이 소모되는 거랑 여기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소모되는 거랑 여기서 소모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깎아 넣은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성장될 때 이 프로파일, 실리콘이 소모되는 이 프로파일을 여기서 소모되는 거랑 여기서 소모되는 거랑 같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BOE를 이용해서 안쪽을 깎아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혹시 이거 말씀드린 기억하나요? 이거를 LPCVD로 했다고, 그죠? 그 이유는 여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BOE로 해서 에칭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PECVD로 했다면, 그럼 요 BOE에 이 PECVD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결국 에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셀렉티비티가 없습니다. 근데 LPCVD를 하게 되면 얘와 얘의 셀렉티비티가 확실하게 나눠지죠. 그러한 컨셉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LPCVD로 성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iO2를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테우스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안쪽을 채워줍니다. 채워줄 때 저는 약 400나노미터의 두께로 증착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우스 같은 경우는 테우스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SiO2를 성장하는 방법에는 아까 옥시데이션 방식이랑 그 다음에 PECVD 두 개 얘기를 했는데, CVD 방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CVD 방식 안에는 테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테우스 소스가 있습니다. 테우스 소스가 있고, 이 테우스 소스는 SiO2가 포함된 그런 그 액체 가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거는, 저희한테 있었던 거는 이제 액체 그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소스가 이제 테우스 소스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캐리어 가스를, 산소를 집어넣으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산소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진수인 것 같아요. 산소가 나가면서 테우스 소스를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온도가 685도가 되면 그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카본이랑 수소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카본 수소들이 떨어지면서 SiO2만 나오는 형태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제 증착하는,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그 퍼니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ECVD처럼 플라즈마를 이용해서도 또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는 이제 PECVD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퍼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퍼니스 타입 테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도 올리고 산소 넣어서 이제 테우스 소스를 빼내고 함으로써 이제 증착을 하게 되었고,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0나노미터의 이 테우스를 증착을 함으로써 요 기존에 비어있던 요 안쪽을 다 채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옥시데이션 하지 마시고 요런데 바로 그냥 테우스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우스도 CVD 증착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실리콘이랑 이 증착이 된 방막, 그러니까 SiO2의 그런 계면 특성을 과연 그럼 확보할 수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하이도핑된 소스라든지 드레인이 들어올 건데 필드가 걸리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SiO2를 성장을 해서 이 계면 옥사이드와 이 계면, 그러니까 실리콘 계면 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드라이로 옥시데이션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비어 있는 구간은 이제 테우스를 이용해서 채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웠을 때 보면 이제 저 위쪽에 잠깐만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테우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CMP를 통해서 이 구간들을 다 쳐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SiO2, 여기 있는 SiO2를 이제 CMP로 깎아내고 그리고 여기 라이트라이트도 깎아내고 할 때 SiO2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결국 또한 바이프로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최대한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CMP 될 때 SiO2가 안 존재할 수 있도록, 예, 좀 어찌 보면 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셉으로 드라이칭을 살짝 했습니다. 하고 뭐 여기 있는 사이드월이 있는 거는 어차피 해봤자 크게 뭐 도미넌트 하자니까 놔둬놓고요. 다음에 CMP를 할 때 보면 그 슬러리를 써야 되는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CMP하는 슬러리랑 그 다음에 SiO2를 CMP하는 슬러리랑 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라이트라이드를 에칭할 때 보면 이 SiO2는 또 이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라이칭을 120나노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CMP 통해서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iO2도 제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버퍼층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SiO2는 뭐 드라이층을 하든 웨데이층을 하든 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은 드라이층을 할 수도 있고 웨데이층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공정에서는 또 웨독시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드라이층 통해서 표면이 조금 데미지를 받더라도 뭐 빅 이슈는 아닐 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웨독시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SiO2를 40나노 정도 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보면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실리콘이 이런 식으로 소모가 된 형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아무래도 PPT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 편이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이제 SiO2가 위로만 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실리콘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 SiO2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타를 때려서 결국 이 P바디 영역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엠모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저 같은 경우는 BHF 2가스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온도는 그리고 그 에너지는 60K에 농도는 1.6 곱하기 10의 13승 정도로 하였습니다. 일단 BHF 그러니까 P타입 그 도핑을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보론이랑 BHF3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배운 거는 보론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제 가벼워서 어떤 열이 가졌을 때 디퓨전이 잘 됩니다. 근데 BHF2 같은 경우는 얘는 입자가 무거워서 이 그 디퓨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바디의 오미 컨택을 위해서, 근데 그 오미 컨택의 정식이 상당히 얇고 그 다음에 농도가 높아야 된다. 뭐 그럴 경우는 BF2를 이용을 해서 열처 도핑을 하고 이제 열 처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BF2 같은 경우는 디퓨전을 잘 안 하니까 얇은 층의 고농도 P 타입이 그러니까 P 뿔뿔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론보다는 BHF2를 이제 활용을 한 이유는 어쨌든 처음 이제 PWL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해서 뒤로도 열 처리 공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최대한 이 보론이 그러니까 BF2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 목적으로 이제 BF2를 저희가 이제 넣도록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PR 스트립을 하고 온도도 1200도에서 최대한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함으로써 BF2를 디퓨전을 시킵니다. 이때 산소를 넣음으로써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 맞았을 때 데미지 받았던 이런 실리콘들을 좀 더 먹음으로써 이제 실리콘 표면을 좀 안정화하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이유는 이 공정 이후로는 1200도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디퓨전을 우리가 900도에서 했다고 쳐요. 근데 900도 했는데 이 이후 공정이 만약에 1000도가 있고 1100도가 있으면 그러면 이 정션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정션을 만들 때 온도가 900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는 고온으로 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를 낮추는 형태로 가야지 우리가 이런 정션의 크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션이 바뀌면 뭐가 이슈가 되냐면 정션이 바뀌면 나중에 결국 여기 가보면 우리가 소자를 만들어서 VTH가 결정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좀 간략하게 적으면 뭐 시옷 쓰고 나머지 변수가 아닌 상수들은 다 그냥 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2파이 F고 그죠? 그러면 이 농도가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이 농도입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 치면 그럼 이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디자인한 거는 뭐 티켓 시뮬레이션이겠죠. 디자인한 뎁스가 유지가 되면 좋다는 거죠. 언제까지?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그러려면 앞에서는 고온으로 해서 최대한 디퓨전이 덜하도록 컨셉을 가져가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온으로 이제 웰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BOE를 통해서 이제 필요 없는 웨드 옥시데이션으로 성장된 옥사이드는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올리는 공정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게이트와 그다음에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이제 하는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이트 옥사이드와 그 다음에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만드는 공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얇을 경우는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만약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100나노급이다, 좀 두껍다, 예를 들면 전략 반도체라든지 이럴 경우는 웹 옥시데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드라이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 두께가 얇으면 크게 이슈가 있는데, 이게 두꺼워질 경우 그 안에 옥시전 베이컨시가 발생하고, 그런 옥시전 베이컨시에서 이제 일렉트론들이 트래핑이 됨으로써 이제 리키지 커런트라든지 혹은 옥사이드가 안에 일렉트론들이 차징이 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께가 두꺼우면 이제 그런 옥시전 베이컨시가 있더라도 이제 웹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H2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가 그 비어 있는, 옥시전이 비어 있는 그 영역에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리성 측면이라든지 혹은 그런 베이컨시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옥사이드 두께에 따라서 웹 옥시데이션을 할지 혹은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여기서는 이제 옥사이드 두께가 이제 12나노 정도 얇기 때문에 웹보다는 드라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넣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저희가 12.5나노미터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게이트 일렉트로드 지금은 뭐 45나노급이라든지 아주 이제 숏 채널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실리콘을 이제 도핑이 된 실리콘을 이제 게이트 전극으로 쓸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작은 소재가 아니라면 실리콘을 고농도로 도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도핑이 된 실리콘을 게이트 메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리콘이 이제 가스가 투입될 때 이 포스포러스가 포함이 된 가스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하이 도핑이 된 실리콘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실리콘만 증착을 하고 포스포러스를 임플란트를 해서 실리콘을 고농도로 도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통상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저가 주로 설계할 때는 같이 증착하기보다는 실리콘만 따로 증착을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터로 해서 그 농도를 컨트롤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실리콘을 증착을 하면서 이제 포스포러스를 넣는 형태로 컨셉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555도에서 실리콘 이제 도핑이 된 실리콘을 증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테우스로 이제 우리가 그 하드 마스크 용으로 해서 테우스를 또 증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대략 아까 550도였고, 테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85도에서 증착을 합니다. 그러면 실리콘이 증착된 온도보다 테우스를 증착하는 온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포스 구조로 증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또 재배열을 함으로써 실리콘의 두께가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측정을 좀 해보면 제가 기억에 맞다면 200나노미터, 그러니까 2000 옹고스트롱을 했을 때는 대략 한
200나노에서 대략 한 180나노미터 정도 두께가 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이렇게 줄어든 현상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포토 패터닝을 해서 테우스를 드라이칭을 합니다. 드라이칭을 하고, 그다음에 PR을 스트립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도핑이 된 실리콘을 에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PR이 기존에 있던 PR을 제거를 하고 결국 이 테우스가 이제 하드 마스크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테우스 대신 PR을 넣고 PR을 두고 이제 드라이칭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 PR을 좀 크리티컬한 공정에서는, 혹은 아까처럼 STI 같은 공정 깊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 PR을 조금은 좀 피하고 싶은 거는, 드라이칭을 하는 게 결국 제가 에칭하고자 하는 물질을 에칭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은 어쩔 수 없이 PR도 같이 에칭이 됩니다. 혹은 또 PR이 제거를 할 때도 문제되지만은, 그러면 PR의 레지듀가 뭐 이런 식으로 남는다든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확률을 솔직히 좀 저는 제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PR을 사용하지 않고 테우스를 이용을 해서 테우스를 이제 하드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게이트 영역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제 PR에 대한 그 우려는 저희가 이제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PR을 제거를 하고 그 게이트의 일렉트로드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이제 도핑을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포토를 해서 이제 이 임플란타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PR로 이제 막고요. 그 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 이 도핑이 돼야 할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 다 임플란트를 맞게 되면 이 구간에는 위에 테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만말로 이게 맞더라도 요 밑에는 N 뿔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킹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마스킹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셀프 얼라인 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PR의 앞니 이 영역만 이제 도핑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포스포러스를 저희가 이제 넣는 걸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라이트한 도주로 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왜냐면 LED를 만들고 싶어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다음에 PR 스트립을 한 다음에 전체 이제 테우스를 저희가 다 덮습니다. 그리고 테우스를 이 전체를 다 증착한 다음에 마스크 없이 다시 또 드라이칭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사이드 월이 혹은 뭐 스페이스 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에칭되는 만큼 여기도 에칭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칭되고, 여기도 이렇게 에칭되다 보면 결국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증착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로 드라이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제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고농도로 도핑을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산화막을 sacrificial layer를, 그러니까 희생층이라거든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실리콘을 때리게 되면, 실리콘을 도핑하게 되면 도핑할 때 에너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실리콘 표면이 거의 뭐 폭격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막 다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임플란트 할 때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SiO2라든지 혹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어떠한 물질을 기생층을 깔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요 현재 구조에서 포토를 해서 이제 필요 없는 영역에는 또 임플란트 맞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막아주고 영 막아주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고농도로 임플란트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PR 스트립을 해서 PR을 지우고 그다음에 테우스로 해서 다시 패시베이션 층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열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열 처리를 할 때 이 여기 있는 도펀트가 이렇게도 디퓨전 할 수 있지만은 밖으로도 디퓨전을 아웃 디퓨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메탈이 여기 와서 이제 컨택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컨택장 같은 경우는 농도가, 그러니까 이 소스하고 드레인 이 농도가 높을수록 컨택장이 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웃 디퓨전을 하게 되면 그럼 이 농도가 결국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택장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베이션 층을 이용해서 이제 위를 막아준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N2에 어닐링을 850도 40분 정도 어닐링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듭니다. 이쪽 부위는 고농도로 도핑될 거고, 여기는 아까 저농도로 저희가 도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농도, 뒤에 가면 그래서 도핑은 고농도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열처리를 하면 앞에는 저농도, 요 뒤쪽에는 고농도로 해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나면 저희는 이제 그 메탈을 이제 올려서 소스하고 드레인에 메탈 컨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메탈 컨택을 이제 위해서 이제 보시면 어쨌든 메탈이 이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 요 필요 없는 산화막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토로 이제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컨택홀을 뚫게 됩니다. 컨택홀을 이제 SiO2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에칭을 하고요. 에칭을 하고 나서 이제 메탈 넣을 건데, 요럴 때 이제 에칭을 할 때 보면 조금 이거는 이제 조건 잡기 나름이긴 한데, 요때 드라이 에칭을 할 때 좀 오버 에칭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버 에칭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 이 실리콘 표면이 이런 식으로 좀 설페이스 러퍼니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메탈이 오는 거랑, 예를 들어서 저스트하게 에칭하고 메탈이 오는 거랑 보시면 여기에 표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컨택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심하면 데미지 받거나 하면 또 안 되겠지만은 최적화를 좀 통해서 좀 조절을 하다 보면 컨택장이 낮출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했던 질문, 혹시 이런 식으로 메탈이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어떻냐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도 물론 이제 컨택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전체의 앰플이 만약에 다 유니폼하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도핑이란 게 이게 이 표면 근처에서 높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탈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까지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농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컨택트 저항이 오히려 더 증가할 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안쪽으로 베리드 메탈이 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조금 조건을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SO2를 애칭을 하고 PR 스트립을 하는데, 이 PR 스트립 할 때도 조금 고민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SPM으로 해서 날릴 건지 혹은 애싱을 할 건지 선택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스톤을 이용하든지 할 수 있는데, 뭐 SPM을 쓴다든지 뭐 이럴 경우 이 표면 장력이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좀 PR 안쪽까지 만약 PR 레지가 있다면 요런 PR들은 제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플라즈마,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을 한다면 요런 부분들은 또 쉽게 또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있는 만약 PR이 존재를 한다면 에이싱을 통하면 또 거기는 PR이 다 잘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산소를, 그러니까 플라즈마, 그러니까 산소 레디컬을 이용을 하다 보니 여기가 노출된 게 또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SiOX를 또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건을 좀 잡는다든지 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리제이션을 보면 TI, TIN을 이렇게 이제 증착을 하는데, TIN 같은 경우는 이제 TI 실리사이드가 상당히 컨택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TI 같은 경우는 어리진도 좋고 그래서 TI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TI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TIN을 이렇게 씀으로써 산소와 결합하지 않도록 패시베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캐핑 레이어로 이제 TIN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미 컨택을 위해서 열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메탈과 반도체가 이제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TI 실리사이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탈을 이제 이게 한 색깔로 다 했지만은 이 안에는 TI가 밑에 있고, 그리고 저항이 낮은 알루미늄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산화되지 말라고 이제 TIN 올리는 세 층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서 이제 TI 알루미늄 TIN을 이제 올리고 하는데, 통상 옛날에는 이제 알루미늄을 자주 썼어요. 왜냐면 알루미늄이 워낙 저항이 낮기 때문에 썼는데,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논문에 보면 더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류를 보시면 1메가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로 전류를 흘려보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하고 한 30분이겠네요. 1.5니까. 요래 보는 문제인데, 이게 쓰는 시간,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보신 것처럼 이 알루미늄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일렉트론 이미그레이션을 해서 이 전류를 흘린다는 게 결국 전자들의 이동이잖아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알루미늄 그 아토미들을 치내면서 이 알루미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알루미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전선이 끊어진 거니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알루미늄만 쓰기보다는 요즘은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1%, 그 다음에
카파를 한 0.5%로 해서 알루미늄의 아주 낮은 저항성을 활용하면서 플러스 실리콘과 카파의 그 열적 안정성. 그러니까 카파 같은 경우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넣어줌으로써 이 열 방출의 특성도 개선시키는. 그래서 하이 커런트에서 오래 쓰더라도 이렇게 그 일렉트론 그 이미그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컨셉으로 이제 메탈의 구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증착하고 나서는 이제 그 메탈을 패터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M1 포토라고 저희는 자주 불렀었는데, 그래서 포토로 이제 PR을 패터닝을 하고 드라이칭을 해서 메탈을 패터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R 에싱을 함으로써 웨이퍼 단위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M 모스펫을 이제 N타입 모스펫을 이제 다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가 그 이제 그 이 위로 이제 메탈 전극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주로 쓰는 게 이제 카파가 쓸 건데, 처음에 이제 패시베이션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실리콘 홀을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카파를 스퍼터로 올리는데, 이게 이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카파 같은 경우는 두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던 논문에 의하면 대략 700나노미터에서 한 400도에 30분 정도 노출이 되면 얘들이 리플로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리플로어가 됨으로써 이 안쪽을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 리플로어가 되면서 채워지고 리플로어가 되면서 채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께가 700나노미터니까 온도도 좀 높고 하겠죠. 근데 두께를 낮으면 이런 식으로 리플로어하는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잡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이제 그 ALD 장비가 있기 때문에 메탈을 뭐 ALD로 바로 올리면 이런 그 보이드 없이 메탈을 바로 증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공정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 이제 위쪽으로 3층, 6층 로직 같은 경우는 몇십 층 해서 메탈리제이션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쪽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력 반도체는 그렇지 않은데 좀 로직이라든지 이쪽에는 이쪽을 이제 하이-K 머티리얼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요 위에 쪽은 로-K 그 SiO2를 증착을 많이 합니다. 뭐 카본이 도핑이 됐다든지 하면 플로린이 도핑이 된 SiO2를 이용을 해서 그 로-K를 만든 거죠. 왜냐면 결국 여기 전극, 이거 사나막이 있으면 결국 이게 하나의 캐피시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여기서 일렉트론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생 캡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신이 신호가 늦어지니까 시그널을 전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로-K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파수는 결국 시간에 반비례하고, 시간 같은 경우는 RC 딜레이에 이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생 캡을 줄임으로써 이 딜레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OSFET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다 했고요. 실제로 수업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하는 게 또 쉽지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려서 좀 1시간 한 반 정도로 줄이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고생했고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